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이드에 대해서 정신역동 프로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에릭슨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이드 이론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생각이 혹시 나시나요? 프로이드는 의식 수준을 세 단계로 놨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중요시한다? 갈등과 억압, 무의식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무의식 세계가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무의식을 굉장히 프로이드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의식 세계, 의식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죠. 의식 수준이 세 개가 있었죠. 의식하는 부분이 있었고, 의식과 무의식과의 중간 단계, 전의식이 있었고, 무의식 단계. 이 빙산으로 봤을 때 의식은 굉장히 적게 차지하고, 그 뒤에 전의식이 약간 차지하고, 거의 빙산의 90% 이상이 무의식이 차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 했고, 성격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성격 구조, 원초와 자아, 초자아 세 가지의 성격 구조가 있고 방어 기제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프로이드 이론들 그리고 프로이드는 어떻게 사람이 성격을 발달해내는가 발달 단계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눠 봤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볼 에릭슨과 프로이드의 단계가 어떠한 부분에서 좀 맞아 떨어지는가를 볼 건데요. 그 5단계로 봤습니다. 5단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입으로 하는 구강기. 입을 통해서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집중되는 구강기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항문기. 항문에 성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항문기가 있었고, 세 번째로 남근기. 성기에 집중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잠복기가 있었고, 마지막에 생식기가 있었죠. 5단계로 프로이드는 이렇게 인간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누었었죠. 그럼 에릭슨은 그 정신역동에서 에릭슨은 프로이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릭슨 프로이드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신만의 또 그냥 그 심리적인 그런 그 프로이드가 말한 그 인간의 갈등이나 억압, 무의식 이런 거 외에도 인간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 에릭슨의 이론은 인간 발달을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프로이드는 어떻게 했죠? 프로이드는 생후 5년까지를 굉장히 중요시 보고 청소년기까지의 발달을 봤지만 에릭슨은 전생에 대해서 발달 단계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자아성장, 우리 교재에 보면 8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에릭슨은 자아성장에 관심을 가졌고요. 전생에 걸친 자아 성장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아의 성격을 자율적 구조로 보았고요. 심리사회적인 환경을 중요시했다. 에릭슨은. 그래서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를 보았다. 발달 과정을 그렇게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릭슨의 이론은 점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점성적 원리라는 건 뭐냐면 발달 단계에서 인간은 어느 한 단계에서 우세하게 드러내는 최적의 시기가 있고 최적의 시기가 있는데, 그 발달은 그 전 단계의 심리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한 것을 토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점성적 원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점성적 원리에 의한 8단계로 나눈다. 8단계로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그 에릭슨에 의하면 갈등이 없이 건전하게 이 단계를 점성의 원리에서 하나하나 거쳐가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 속에서 발달하게 된다. 긍정적인 자아가 자기 속에서 발전을 해 나간다라고 보았고요. 반대로 갈등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자아가 성장하게 되면 계속 부정적인 요소들이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가 발달하게 돼서 그것이 다음 단계로 부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에릭슨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각 단계에서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위기는 삶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독특한 자기만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릭슨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그 PPT 자료를 살펴보면 에릭슨은 자아 성장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고 자아를 성격의 자율 구조로 보았다. 그리고 심리 사회적인 환경을 중시했고 환경을 중시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부정적 감정 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때 자율성이 결여된다. 부정적인 감정 처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율성이 길러짐과 동시에 긍정적인 내면 세계가 길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정 처리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잘 해왔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그 자아가 성장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 자아 성장에 따라서 8단계로 나눈다. 프로이트는 청소년기까지 봤지만 생식기가 청소년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청소년기까지 봤지만 에릭슨은 전생애에 통해서 8단계로 나눠서 보았다. 전생애를 보았다. 그리고 점성적 원리에 구분해서 보았다. 라고 지금 에릭슨의 이론의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릭슨의 이론에서 에릭슨이 8단계로 보았다라고 얘기했죠. 그 8단계로 보았는데 처음 단계가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써있죠. 우리 교재 84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 이거는 유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아기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구강기에 해당됩니다. 프로이트의 제일 첫 단계 구강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는 밀접하게 어떠한 대상과 관계를 하게 되는 시기죠. 생후부터 1년까지를 얘기하니까. 그럼 어머니의 역할의 태도가 굉장히 많은 아이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아이는 엄마가 안정적으로 자기를 대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겠죠. 내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것을 불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욕구가, 유아가 뭔가 바라는 것이 심리적인 욕구가 일관성 있게 잘 적절하게 충족시켜주면 아이는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엄마가 아이의 욕구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적절하게 대응도 못 해주고 뭔가 불만과 불신이 가득 차게 한다면 아이는 불신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속에서 아이가 기본적인 신뢰감이나 불신감이 자기네 그 성장 과정에서 그 자기가 체득하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이런 사회적 관계를 잘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에릭슨은 이 유아기 1단계인 신뢰감 대 불신감 요 단계, 프로이드가 말하는 구강기를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았습니다. 그 2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 이거는 나이가 그 1세에서 3세 정도, 이제 초기 아동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이드의 단계에서는 어디에 속할까요? 교재 8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학문기에 속하죠. 학문기에 속하고, 이때는 그 아이가 운동 능력이 이제 좀 발달해가는 시기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냐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자율성이 좀 발달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2단계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훈련할까요? 근육이 막 발달하면서 관략근이 발달이 되고 우리가 대소변을 통제하기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1세에서 3세 초기 아동기의 시기입니다. 관략근의 발달이 대소변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유아는 이때 그 아동은 이때부터 이제 사회적으로 기대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잘할 거야라는 기대와 빨리 해야 돼라는 압력,
두 가지의 그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배변 훈련이 적절하게 성공하게 되면 자기가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자율감이 형성되지만 그때 그 실수를 하게 되고 뭔가 계속 통제를 받고 억압을 받고 이렇게 되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때 사회적 기대와 통제를 받는 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회의감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단계 에릭슨이 두 번째 단계에서 습득할 수 있는 발달 과업은 자율성인데 자율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수치감을 느낀다.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 이때는 나이가 3세에서 6세 정도죠. 이때는 학령 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학령 전기에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어느 시기일까요? 남근기에 해당되겠죠. 남근기에 프로이드가 말하는 남근기에 해당되는데 아동이 스스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고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요 시기인데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할 때 그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부모나 주위 조력자들이 그 아이를 잘 도와주면 아이가 주도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통제를 한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뭔가 억압을 한다거나 그 상처를 준다거나 하는 이런 행동을 받는다거나 뭐 준다거나 이런 상황에 된다면 아이는 자기가 잘 못한 것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학령 전기에 그 자기가 습득해야 될 그 발달에 대한 과업이 주도성인데 주도성을 못 찾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주도성 대 죄책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근면성 대 열등감. 이때는 언제예요? 몇 살이에요? 6세에서 11세. 6세에서 11세는 이제 학령기라고 이야기하죠. 학령기라고 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회성, 이때는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잠복기에 해당되겠죠. 이때는 아동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놀이와 학습, 그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그 사회화를 배워가는 시기이죠. 다양한 그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우리 그 아동 그 학령기에는 습득하게 되는데 자아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러한 그 자기의 학교 생활이라든지 놀이와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면성이 발달시켜 나가게 되고요. 또래 관계에 어울리는 것이나 학업 성취 과정 이런 것들에 통해서 근면성을 설치하거나 또래 관계의 학업에서 잘 습득하지 못하고 좌절이나 절망감을 느끼면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해서 이때 우리가 취득해야 할 발달 과업은 근면성인데 근면성을 습득하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긴다.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해서 4단계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5단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2세에서 18세, 12세에서 18세를 이야기하는데 정체감 대 정체감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하고 생식기에 해당이 되겠죠. 정체감이라 자아정체감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아정체감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우던데 자아정체감에서 얘기하는 건 첫 번째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잘 찾아나가고 그것들을 알아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뭐고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들을 내가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시기인데 이것들이 잘 정립이 안 되면 이제 역할이 혼미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나 역할, 능력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디서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래서 이 시기에 자아 정체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아 정체감을 찾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 정체감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도 몰라. 나는 누구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나의
인생과 그 삶에 대해서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우리는 정체감이 혼미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단계로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라고 얘기하고, 이때의 발달 과업은 자아 정체감을 잘 찾는 것인데, 이 자아 정체감을 잘 찾지 못하면 정체감이 혼미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친밀감 대 고립감. 이거는 이제 성인 초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친밀감 대 고립감 18세에서 35세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18세에서 프로이드는 요 앞에 청소년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까지 프로이드는 얘기했고, 에릭스는 6, 7, 8단계로 인생의 노년기까지 쭉 인생을 우리가 삶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이드는 5단계까지 청소년기까지 얘기했고, 에릭스는 8단계로 우리가 쭉 더 인생의 삶의 통합까지 이야기했다. 이제 6단계 지금 계속 볼게요. 6단계는 친밀성 대 고립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밀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그래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또 뭐예요? 과업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 결혼을 하는 일이 큰 과업 중에 하나인데, 이 과업 하나인데, 만약에 아까 점성의 원리에 의해서 에릭슨의 발달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자아 정체감이 잘 형성되지 못했을 때는 어떨까요?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감이 잘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유적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좀 어렵겠죠.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이해해서 남을 어떻게 사귀고 남과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립감이 빠지게 된다라고 해서 요때 단계에는 친밀성 대 고립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얻어야 할 발달 과업이 친밀성이다 라는 거. 그리고 7단계는 생산성 대 침체라고 이야기하죠. 생산성 대 침체, 이때는 성인기를 이야기하는데 35세에서 60세까지, 요 35세에서 60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인 중기에 해당이 되는 시기인데, 자, 보면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생산성의 일종이죠. 그리고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또는 창의적인 생산성을 성취해 나가서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일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생산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과업을 못하는 경우는 자신만에게 몰두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내 자신에 대해서 생산성을 성취해 나가고 과업을 만들어 나가면서 타인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일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생산성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을 경우, 자신만에게, 그러니까 타인에게 생산성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하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됨으로 인해서 고립감을 가졌을 때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릭슨의 그 발달 단계 이론에서 마지막 통합감 대 절망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통합이라는 건 뭐예요? 이때가 노년기를 이야기하는데, 노년기의 통합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구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 60, 지금 뭐 인생은 60세부터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60세 이상 정도 되면 신체적인 노화가 시작이 되고 사회생활에서 은퇴를 맞이하는 시기가 되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이제 은퇴는 한 60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친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60세 이후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친구나 배우자의 사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노화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인생에 대해 지혜를 얻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반면에, 어때요?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낄 때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라고 이야기해서 총 8단계로 이야기하면서 1단계가 신뢰감 대 불신감, 2단계가 자율성 대 수치, 3단계가 주도성 대 죄책감, 그리고 4단계가 뭐였죠? 학동기 근면성 대 열등감, 그리고 5단계가 자아정체감 대 자아정체감 혼미, 6단계가 친밀감 대 고립감, 7단계가 생산성 대 침체, 8단계가 뭐죠? 통합감 대 절망 해서 총 8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생을 청소년기 5단계로 해서 청소년기까지 보았지만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총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을 전생의 발달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전생애로 8단계에 거쳐서 이야기했다. 이것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정신역동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심리학적 인간의 정신역동에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이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동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행동주의? 이제 파블로프와 스키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파블로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죠, 파블로프가. 그러니까 인간은 행동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 이해는 인간은 처음부터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선하게도 또 악하게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행동주의입니다. 여러분, 교재 87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 형성과 다양한 강화와 학습 법칙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과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행동주의입니다. 인간 내면의 상태나 가치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행동주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행동주의의 환경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여기 우리 슬라이드 잠깐 보면, 행동, 감정, 생각은 환경 가운데 경험되는 다양한 조건 형성과 그에 대한 강화의 학습 법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먼저 개에게 음식물을 줬을 때 어때요? 타액이 분비돼요. 타액이. 개에게 그 음식물을 줬을 때 개들은 어때요? 음식물을 앞에 두고 먹고 싶어서 타액이 분비되죠. 타액이 분비되는데 타액이 분비되는 개에게 종소리와 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타액이 분비될 때 종소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물을 줄 때 종소리와 같이 연합시켜서 이것을, 그 음식물이 있을 때 음식물이 오면 종소리가 나는구나. 그러면 타액이 분비가 되는데, 나중에는 음식물이 없이 종소리만 쳐도 개가 타액을 분비하더라. 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파블로프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무조건적 자극은 뭐예요? 먹이죠. 조건적 자극은 뭐예요? 종소리죠. 무조건적 자극과 조건적 자극을 결합해서 대상의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형성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생애에서 어떠한 조건이 형성되냐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연합하고 학습하게 된다라는 게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음식이나 맛에 대해서 느끼면 어린 시절에 경험된 정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라고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부터 뭐 많이 잘 먹인 사람들은 잘 먹고 뭐 그렇지 않고 뭐 가려서 이러면 또 근데 과연 그럴까? 나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릴 때 안 먹던 것도 커서도 먹고 하기는 하던데 어쨌든 고전적 조건 형성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동물이나 물건을 떠올려 두려움이 생기는 것 등은 이와 같은 이론에 뒷받침해 준 것이다. 여기서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지금 한번 그걸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리틀 알버트라고 여러분들 혹시 쳐보시면 왓슨이라는 사람이 리틀 알버트라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실험의 조건은 그래요.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무 것에도 두려움이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털 달린 짐승들을 그 아이에게 다 보내줍니다. 뭐 강아지나 뭐 쥐나 뭐 이런 것들, 뭐 털 달린 것들, 털옷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다 주면 아이는 반응 없이 그냥 무심코 만지죠. 그것들을 무심코 만지는데 그것을 만질 때 왓슨이 그것을 만질 때 커다란 징소리와 연합을 시킵니다. 연합을 시켰을 때 아이가 이걸 만지려고 할 때 꽝 치고 아이가 이거를 만지려고 할 때 꽝 치고 하면 아이는 나중에 이 털과 이것이 연합이 되어서 이런 털만 봐도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왓슨의 이론이죠. 그래서 왓슨이 굉장히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죠. 리틀 알버트라고 9개월 정도 된 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죠. 그 시기에는. 지금은 이제 윤리적으로 그런 실험을 절대 할 수 없겠지만 없죠.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그때는 그러한 윤리 도덕성이 좀 많이 지금보다는 약화되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하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재조정하는 실험까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왓슨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되고 왓슨은 어머니와 홀연히 사라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왓슨이 뭐 6살 때 뇌수종으로 사망했더라.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재조명하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왓슨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을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이론을 얘기했던 왓슨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우리가 행동주의까지 보고 여러분들 그 시간에 잠깐 왓슨의 리틀 알버트 실험 쉬는 시간에 잠깐 한 번씩 짧은 동영상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깐 이제 우리가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조작적 조건 형성은 이제 스키너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기 보이는 게 스키너 상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조건과 이제 조건의 결합으로 인해서 이제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의 결합에 의해서 그냥 행동이 나타난다, 조건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바람직한 반응이 보여질 때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보상이 주어질 때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이 강화와 보상 그리고 처벌, 소거가 있는데요. 이 스키너 상자에서 이 쥐가 배고픈 쥐를 넣어놓고 배고픈 쥐가 막 돌아다니다가 요 지렛대를 살짝 눌렀어요. 지렛대를 살짝 눌렀더니 먹이가 나와. 얘가 어떠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주어져서 그것이 학습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행동에 조작을 했을 때 강화물이 나왔죠. 요 먹이를 강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화물. 이 강화물을 받았을 때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물. 얘는 지금 이 정적 강화를 받은 거예요. 좋은 것을 받은 거고요. 강화물이 이렇게 주어진 거고 이것을 강화라고 하고요. 이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는데 이렇게 먹이가 주어지는 것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그 정적 강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부적 강화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는 거. 만약에 막 여기서 막 사이렌 소리가 막 났어. 사이렌 소리가 막 났는데 내가 어떤 것을 탁 터치하니까 그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부적 강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듣기 안 좋은 것을 소거시켜주는 거, 뭐 청소를 면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했을 때 청소를 면해준다. 이렇게 부적 강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을 때 연필 한 자루를 선물로 받는다. 우리가 정적 강화 이런 것들을 강화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강화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보상이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잘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는 것이 처벌이다. 처벌이고 소거라는 건 뭐냐 하면 소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나 고전적 조건에서 학습된 행동을 없애게 하는 거. 뭐냐면 여기서 아까 개한테 그 종소리를 주고 먹이를 주고 종소리를 줬더니 종소리만 듣는데도 침이 타액이 흘러나오더라. 근데 계속 종소리만 주고 먹이를 안 주면 그것이 행동이 없어지겠죠. 그것을 소거라고 한다. 여기서도 지렛대를 계속 누르는데 음식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거 눌러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걸 소거라고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에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해두고 계시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잘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에릭슨의 사회 심리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행동주의에 대해서 파블로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왓슨에 대해서 잠깐 책 교재는 없지만 왓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리틀 알버트 실험 꼭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잠깐 10분간 쉬었다 할 테니까요. 쉬는 시간에 유튜브에서 리틀 알버트 한 4분 정도 될 테니까 그거 잠깐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잠깐 찾아보시고 10분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